안녕하십니까, 이디코어 한대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대규모 장치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에도 해당되는 내용으로 준비하였으니 많은 분야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더스트리 4.0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O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OE가 추구하는 목표는 이론에 입각한 이상적 수준을 의미합니다. 매출에 관련돼서 무정지 설비, 생산량 극대화, 불량률 제로 모두를 100점 맞아야 하는 지표인데요. 원래 이들 간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라서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므로 기존과 다른 입체적인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의 본질은 간단히 말해서 인간답게 살면서도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OE를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회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치열한 제조 경쟁은 남아있는 작은 로스까지 100% 제거해야 OE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휴먼 중심의 혁신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A사 공장에 붙어있는 다음과 같은 표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와 방관으로 사고가 생기면 개취급받는다. 이미 얼마나 비인간적인 관리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보화 시대의 시스템들은 현장의 로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이 통계 분석을 통해 기준값을 만든 후 시스템에 설정해 놓고 문제가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사람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즉, 선 휴먼 엔지니어링 후 시스템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시스템으로는 치열한 OE 경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링 노력이 필요하고 정확한 기준값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미흡하게 되면 당연히 감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은 바로 로스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품질 혁신도 날로 발전해 왔습니다. 직무별로 품질 활동을 잘하자는 것부터 양산, 고객, 개발 프로세스의 품질까지 수많은 기법들이 적용되었고 2000년대에는 식스시그마 품질 경영으로 확장되는 초격차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OE 시대에도 이 정도의 휴먼 중심 노력으로 더 부지런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전수 대상에 대해 실시간 엔지니어링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보화 시대에 수많은 시스템들이 쏟아져 나와서 오히려 그 시스템 때문에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기준값을 모델링하게 되었고 수많은 알람에 대해서 원인 분석, 조치를 하느라 정신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OE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품질 혁신 방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간을 중시하면서 24시간 전수 대상에 대해 실시간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말입니다. 다음 그림은 제조업에서 전통적으로 역점을 두고 혁신을 해온 부분을 표현하였습니다. 장치산업이든 중소제조업이든 공통적으로 설비, 생산, 공정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의 목표가 설비의 무정지, 생산량의 극대화, 불량이 하나도 없는 생산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는 모니터링, 평가, 원인 분석, 방안 수립 및 조치 업무를 합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단순화, 표준화도 하였고 ERP, MRP, 바코드 등 레벨 1 전산화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이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프로세스 장치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치킨 게임과 같은 극도의 원가 전쟁에 직면하기 때문에
전산화를 넘어서 자동화로 가는 레벨 2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인더스트리 3.0 정보화 시대의 철학은 Early Sensing, Speedy Response였습니다. 현장의 로스에 대해 실시간 감지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자동화는 통계 분석을 통해 관리 기준값을 만들어내고 생산 최적화 룰도 찾아내야 되며 각종 모델을 개발하여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설비, 생산, 공정 엔지니어링을 혁신하고자 작게는 전산화, 많게는 자동화까지 하였으나 이를 위해 사람이 해줘야 할 일이 많다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로스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치열한 경쟁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레벨 3로 획기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지능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24시간 전수 대상으로 실시간 엔지니어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소프트웨어 2.0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RP, SCM, MES 등 과거의 정보화 시대의 시스템들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틀은 있지만 컨텐츠는 특정인의 요구사항으로 만들어지며 사전에 엔지니어링을 수용해서 로직과 기준값을 설정하고 갱신하면서 운영합니다. 시스템을 실행하기 전에 사람이 할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에 지능을 불어넣는 것이 소프트웨어 2.0입니다. 이것은 빅데이터로 AI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모델을 탑재시킨 애플리케이션이 새로운 환경의 이벤트를 활용해서 자율 진화되도록 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2.0을 만드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 시스템은 기존의 정보화 시대의 시스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보화 시스템에 없던 뇌 부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의 사람이 통계 분석 및 빅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수없이 반복하면서 답이 나올 때까지 무한한 데이터 사이언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24시간 전수 대상에 대해 근본 원인을 추출해야 되고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를 추측하거나 판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벤트상에서 실행되면서 상호 이벤트 교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지속적인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해줘야 될 일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발굴과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사례로 CNS라고 하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의 비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S는 OE를 위해 개발된 지능형 공정제어 에코시스템입니다. 실시간 기계학습 플랫폼으로 개발된 여러 인공지능들이 이벤트 매치로 긴밀히 연결된 가상제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구현된 서비스는 스펙 설정이 필요 없는 FDC, 사전 통계 분석이 없는 SPC, DOE 없는 APC, 그리고 가상 계측 등 변화되는 제조 환경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공정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 기능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은 제조 환경이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에 계속 재학습을 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도의 셀프 러닝이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셀프 러닝 기술은 강화학습뿐만 아니라 도메인 지식이 시스템화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조 환경에서는 핵심 원인을 최대한 빨리 추출하고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단시간에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상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소제조업인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채용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기계학습 솔루션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필요로 하는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팜, 스마트 유통 등 모든 인공지능 적용 분야에서 이러한 고민은 보편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CNS의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휴먼과 인공지능 간 실시간 콜래보레이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은 예측하는 업무와 시스테마틱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메인 엑스퍼트인 사람은 현장의 랜덤한 문제를 혁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디지털 프로세스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는 고도의 생산성을 위해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긴밀한 반려자가 됩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가상제조 CPS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성과 품질은 항상 상충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모두 최선을 다해서 OE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CNS VM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주는 CPS 솔루션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계측을 스킵하여도 품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전수 계측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계측이 필요한 시점에만 정확히 피지컬 계측을 하도록 지능적으로 가이드해주는 스마트 샘플링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CPS는 공장 전체의 현재와 미래의 공정 성능 트렌드를 CPS 컨텍스트로 제공해서 기존의 공정 제어 오동작에 의한 품질 사고를 막아주고 고질적인 FDC의 가성, 오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줍니다. 이벤트 메시 기반의 CPS인 시너스 VM은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제조 공장에서 사람의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은 센서입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센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센서에 대해서 수없이 자주 모델링을 해도 정확한 스펙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의 경우에 설비의 미세 변경은 품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락킹 장치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현장에서 스펙 설정이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적용 전에 스펙을 위한 엔지니어링이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설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환경이 변하게 되면 또 반복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엎친 데 덮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시계열 데이터이고 넌 파라메트릭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이유로 일부의 샘플 데이터로 모델을 만드는 어리석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무의미한 큰 폭의 스펙을 설정하거나 경험적으로 스펙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성, 진성 오류를 다발하게 하고 결국 별도의 확인 노력 등 비효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노력 없이 연결만 하면 바로 실행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수학적 인사이트 엔진을 탑재한 인공지능인 CNS RMA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연결만 하면 바로 실행되는 CNS RMA 또는 FDC, 이것이 되어야 인더스트리 4.0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을 분석해서 컨트롤 모델을 만드는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공정 제어 시스템이란 품질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공정의 인풋 조건을 자동 조절하는 겁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디스크리트 공장 경우에는 R2R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R2R 제어 시스템은 많은 공정을 대상으로 DOE와 실험을 하여 컨트롤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자주 모델을 갱신해야 됩니다. 기존의 R2R 시스템은 이러한 엔지니어링이 어려워서 많은 엔지니어가 고생하고 있고 개발비, 운영비도 막대하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흡한 DOE에 의해 발생되는 공정제어 오류는 대형 품질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고자 효과 없는 소극적인 제어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공지능 CNS APC는 공정에 대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작업만 간단히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대신
실시간 엔지니어링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DOE와 SI가 없어도 CISO, 미소, 미모 제어 모델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인공지능이 CPS 컨텍스트 상에서 셀프 러닝으로 자동 제어를 하게 되므로 기존과 비교되지 않는 안정성과 정확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엘빈 토플러 박사는 제3의 물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불안해하고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새로운 환경에 적응된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를 개인이 막지 못하므로 지금 바로 준비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더스트리 4.0 제조업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OE를 극대화하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됩니다. 제4의 물결, IoT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이벤트 메시와 인공지능이 클라우드 기술로 처리되는 쓰나미가 오기 전에 반드시 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무엇보다 데이터의 품질이 생명입니다. 여기에서의 데이터의 품질이란 말은 과거 정보화 시대의 EDW, BY와 같은 시스템에서 언급되는 데이터 품질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정보 전달 인프라와 정보 아키텍처는 관리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더스트리 4.0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인프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품질은 간단히 말해서 수학적인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거 정보화 시대에서 신경을 덜 쓰던 사각지대까지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계획된 유지보수 중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유실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고용량 정보 전달 체계의 성능과 안정성도 고려되어야 됩니다. 무중단 자율 운영 아키텍처, 고성능 이벤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에코시스템 등 이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이고 두 번째는 실시간 재학습입니다. 여기서 실시간 재학습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이용되지만 실행 후에는 인공지능 간 실시간 이벤트가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다각적인 이벤트 교환이 필요합니다. 고용량, 고품질, 높은 연결성, 유지보수성을 보장하는 이벤트 플랫폼이 기본입니다. 시너스S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이벤트 플랫폼으로 솔라스 기술을 리버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융합해야만 인더스트리 4.0의 0.01초 이하 샘플링 데이터 및 이벤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엔저링 대상은 생산 시스템의 백본인 MES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시대의 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시스템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과거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에도 200mm 웨이퍼 생산에서 300mm 웨이퍼 부인 생산으로 변화했을 때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많은 사항들이 발생했었고 결국에는 재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더스트리 4.0 MES는 인공지능을 접목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용량 고밀도 데이터 처리도 가능해야 되고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CIM에서 필요하지 않았던 기능과 데이터가 많이 추가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품질을 위해서 설비, 공정외에 퍼실리티 인프라 데이터까지 모든 영역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ES는 에코시스템, 이벤트 메시 기반의 신아키텍처 기술로 인공지능 능력을 갖추도록 변신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관점을 학습시킬 수 있는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기존 정보화 시대의 시스템의 데이터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데이터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발굴 노력은 결국 데이터 연결성을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센서 데이터인데 이것은 어디든 정보를 전달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장소가 될지도 모르고 케이블링도 불가능하고 현장에는 무선 간섭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선이면서 메시 네트워크가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인공지능과 휴먼이 협력해야 OE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퀀텀 점프시켜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 OE를 지향하면 시장에서 반드시 도태되며 인간 소외 현상만 생길 뿐입니다. 이러한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인더스트리 4.0 제조업 경쟁 시대는 사람과 인공지능 간 디지털 프로세스 전쟁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람이 할 일과 인간이 할 일, 그리고 인공지능이 할 일을 빨리 분별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드릴 내용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관심 갖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솔라스에서 컨설팅을 맡고 있는 윤은숙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커넥티드카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T 기술에서 기본이 되는 아키텍처, 특히 실시간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비전, 밸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비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저희 솔라스에서의 구축 사례들을 가지고 실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넥티드카와 관련된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 보시는 가트너의 마틴 버그너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차량 내외부의 초개인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는 연결되고 자동화된 차량에 있어서 자동차 OEM의 주요 경쟁력의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2017년 KPMG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생태계가 자동차의 하드웨어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데 절대적으로 또는 대부분의 임원들이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경영진의 85%와 소비자의 4명 중 3명은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이 향후 구매 결정을 위한 넘버원 필수 조건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조사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어떤 데이터 및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행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위치, 속도, 연료, 소비량 등과 같은 운행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데이터, 타이어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상태, 오일 레벨 등과 같은 진단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차량을 열고 닫거나 하는 커맨드 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영역을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프라인 분석. 이거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을 갖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더 효율화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분석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 어떻게 실시간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경고뿐만 아니라 추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예측 진단을 할 수 있는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더 발전해서 그 공유 서비스 또는 에코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실제 커넥티드카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 밸류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그 경쟁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 공유 서비스와 에코시스템과 같은 고부가 가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운전자의 운전 습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험 서비스 하는 것들은 그간에도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고장 났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또는 타이어의 압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경고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은 그간 많이 봐 오셨을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렌트카. 예를 들면 렌트카 업체에서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도어를 제어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내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내 차를 공유하기 위한 이런 보험이나 또는 원격 제어 등의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서비스로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되고 있지 않은 택배 배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배 배달을 집으로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트렁크로 배달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고려가 되고 있고요. 좀 생소한 용어시겠지만 카 애저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자동차 풀이 있는 거죠. 자동차 풀이 있고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런 개념의 서비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그리고 운전자의 레벨에 따라서, 각각의 그 사용자의 레벨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도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치 체계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보시면 응답. 이게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이런 레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호작용.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해서 알람을 보내거나 경고를 보내거나 할 수 있는, 또는 원격 제어 등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예측. 데이터를 즉시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미리 어떤 위험 상황이라든지 사전에 미리 예방적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개인화된 서비스, 각각의 사용자에게 결합이 돼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이런 결합된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이제 실제 IT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 이러한 가치 체계가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자동차의 생산에서부터 실제 사용까지가 모두가 글로벌 서비스죠. 생산되는 공장도 여러 지역에 보통 분산이 돼 있고, 저희 나라의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제 자동차가 사용되는 서비스들도 보면 여러 나라에 다 수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 이런 여러 지역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데이터의 양도, 많은 데이터의 볼륨도 항상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서비스에 필요한 실시간 이벤트 드리븐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요.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되면서도 실시간으로 빠른 분석과 그 다음에 조치까지 될 수 있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도 아키텍처에서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와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시스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벤트 메시 아키텍처를 통한 원활한 데이터의 전송 또는 제어 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적시 서비스. 각 서비스별로 정확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타이어의 압력이,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루나 이틀 후에 수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장 수리 같은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예를 들면 5분 이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되어야 하고, 만약에 엔진오일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차를 수리를 하고 보험 처리 요청을 받았을 때 뭐 그게 30일 안에 처리가 된다거나
이렇게 각각의 서비스에 맞는, 서비스 레벨에 맞는 적시적소의 데이터를 전달하고 서비스를 완료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인프라가 아주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기술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먼저 글로벌 실시간 연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실시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자동차와 시스템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가 자동차에서 뭔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고장에 대한 데이터가 한 10분 있다 처리되고 이러면 너무 늦겠죠. 처리 속도가 1초 이내로 처리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구간이 변경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연결이 됐다가 뭐 끊어지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재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글로벌 실시간 연결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데이터 센터,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글로벌 비즈니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온프레미스 또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다양한 지역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데이터 운영이 되는 기반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오너십. 실제 여기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는 개인정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오너십과 투명성을 위해서 사회적인 규제 또는 규정 이런 것들이 준수가 되면서도 투명성이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많은 데이터들이 처리되는데 오버헤드가 걸리지 않도록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통합, 마이그레이션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기존의 고객이 갖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고객 시스템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서비스는 날씨라든지 지도, 교통정보 등과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런 서드파티 시스템, 외부 시스템과의 어떻게 유기적인 연계를 유지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자일 개발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편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추후 시스템의 변경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애자일 개발 플랫폼이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아까 서드파티 연계와 필요한 그 내외부 다른 API들과의 연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량의 실시간 연결을 위해서 지금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들을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차량이 당연히 데이터는 실시간이어야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항상 always on, 항상 연결성이 유지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처리 속도도 1초 이내로 처리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력을 쓰는 것도 너무 많은 전력을 쓰면 이런 서비스 하는데 계속 좀 어려움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려사항들 때문에 최근에 커넥티드카에서는 글로벌하게 MQTT 프로토콜이 가장 많이 고려가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고려를 하실 때에도 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 다음에 레거시 시스템, 온프레미스와 연결하는 이런 그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고려가 되셔야 하고요. 서드파티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부분도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모두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다 참고해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 디자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맨 아래쪽에 실제 자동차에서 운행되는 데이터, 그리고 진단에 필요한 데이터 등이 있겠죠. 이러한 운행 데이터, 진단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이 먼저 있습니다.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커넥티비티 메시징 패브릭이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차량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수신하고 다시 또 보낼 수 있는
이런 글로벌 커넥티비티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 인프라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데이터 패키지, 데이터 종류에 따라 이렇게 패키지가 될 수가 있겠죠. 데이터 패키지들이 만들어지면 이 각각의 패키지들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로 분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타이어의 압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패키지가 고정 서비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다양한 서비스들의 레이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서비스라든지 고정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저희가 확인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로 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분기를 시켜주는 데이터 패키지 메시징 패브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에서 외부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정 서비스가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외부에 가장 가까운 정비소에 연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정비소의 주소를 고객한테 다시 얼럿을 보내준다거나 하는 이런 서비스들, 외부와 연계를 할 수 있는 익스터널 데이터 서비스, 메시징 패브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서비스를 분기해주고 데이터를 분기해주는 이 메시징 패브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별로 라우팅, 분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용량으로 들어오는 많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런 미들웨어가 되어야 하고요. 솔라스는 이 부분에서 다양한 고객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의 서비스 실행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이 고장 서비스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고장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 자동차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여기 고장 서비스로 분기가 되고 그리고 실제 외부 고장 수리를 해주는 곳과 연결이 되는 이런 일련의 서비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그 아키텍처들을 기반으로 실제 구축된 구축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건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아마존에서는 택배를 자동차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꼭 집 앞에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실어 넣어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의 체계를 보시면 물론 이제 차량 소유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차량 소유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온라인 샵에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구매하고 이 요청을 이제 나는 이 물건을 이제 차에서 받겠다라고 요청을 전달을 하게 되면 배송기사가 이 차 앞까지 차 위치를 확인하고 차로 가겠죠. 차 앞까지 갔을 때 이제 고객한테 정보가 가면 원격으로 차 트렁크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런 식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도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하시는 다임러사, 벤츠사죠. 그 다임러의 커넥티드 카 모델 메르세데스 미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서비스하는 모델인데요.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목표를 패스트패스라고 잡았다고 합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듯이 바로 느낌은 오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리얼타임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뭔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예시에 있는 것처럼 뭐 키를 바꾸고 차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앱 가지고도 많이 확인이 되죠. 모바일 앱에서 라이브로 지금 뭐 제 차량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차량을 뭐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런 제어까지도 가능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어떤 뭐 이상 감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명령을 다시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까지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서비스를 목표로 다임러사에서는 커넥티드 카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이 아키텍처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자동차에서 MQTT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MQTT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워낙 여러 지역의 자동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레이어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일단 솔라스가 각 클라우드에서 MQTT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백엔드 시스템으로 하나로 모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각각의 클라우드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라스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백엔드에서는 이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처리량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어플라이언스로 되어 있는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솔라스가 백엔드 시스템과의 연계 및 데이터 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MQTT 기반으로 차량을 연결성을 향상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MQTT 기반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다임러에서는 지금 연간 200만 대 차량에다가 커넥티드 카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연간 200만 대 차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면서 지금 동시 접속 2천만 대 규모의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매 25초마다 차량에서 데이터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석된 데이터나 또는 뭐 어떤 얼럿이 필요할 때는 뭐 즉각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주기적으로는 일단 44초마다 차량의 데이터를 송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 차량에서 올라간 데이터가 정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 차에 이상이 있다면 내 차로 정보가 와서 얼럿이 제대로 와줘야지만 작동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연결 세션, 연결된 각 차량별로 연결된 세션에 스티키 로드 밸런싱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 차의 유니크한 정보를 가지고 실제 분석된 정보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커맨드 컨트롤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 컨트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솔라스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토픽 기반 라우팅입니다. 그래서 이 토픽이라는 데이터 보내고 받고 하는 라우팅 방식이 이러한 스티키 로드 밸런싱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 연결된 차량을 백엔드 시스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엔드 시스템과 싱글 포인트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있으며 저희 솔라스 기반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확장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르노그룹. 르노그룹 아시죠? 르노그룹은 연간 4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전기차가 테슬라가 제일 유명하지만 유럽에서 테슬라를 지고 전기차 판매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르노의 CIO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노의 CIO의 목표는 그냥 커넥티드 카도 아니고요. 차세대 울트라 모던 커넥티드 카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커넥티드 카 이전에 이런 공장 생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현대화, 모던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에 있는 공장들 또는 여기 이제 협력업체들이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클라우드 쪽에 이제 지역별로 나눠 있는 이런 서비스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장들을 실시간으로 이벤트 기반으로 연결하는 이벤트 메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연결되는, 여기 케이스는 그래서 팩토리 메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팩토리 메시를 위한 디지털 백본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글로벌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이벤트 백본의 조금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장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공장 내에서도 다양한 IoT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객, 저희가 쓰는 모바일이라든지 브라우저에서 고객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러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그 가운데 보시면 데이터 리버라고 하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명칭은 데이터 리버지만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 솔라스고요. 솔라스는 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간의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 뭐 XML이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데이터 형태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 패턴, 펍섭이나 뭐 포인트 투 포인트로 전달되거나 리퀘스트 리플레이 또는 스트리밍으로 전달돼야 하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의 전송 패턴, 전송 포맷 등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르노그룹의 이벤트 드리븐 디지털 백본의 핵심은 솔라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 토픽 라우팅이라는 걸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기 엔터프라이즈 앱 또는 IoT 간의 상호 간의 데이터를 통신하는 방식이 토픽 기반으로 라우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데이터들이 필요한 것에 적재적소에 이벤트 드리븐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손쉽게 구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듯이 데이터 레이크.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들이 실시간 분석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서 보셨듯이 인공지능이나 또는 AI, 머신러닝 이런 거 하는 부분에서 이런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유입 또는 그것으로 인한 리액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솔라스가 대용량 처리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처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르노그룹은 솔라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커넥티드 팩토리로 지금 프로젝트는 출발을 했지만 앞으로 최고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에도 솔라스를 이벤트 기반 인프라로 활용하면서 앞으로의 비즈니스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주신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넥티드카의 백본 및 데이터 센터의 DR 리던던시 구성등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백본 아키텍처는 마지막 르노사 케이스를 조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의 DR은요. 저희가 기능 설명을 다 드리진 않았지만 솔라스의 DR 복제 기능 자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간에 하나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 백본으로 데이터가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DR 센터로 바로 백업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가 아키텍처를 메일로 좀 더 자세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방금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자율주행 차량에서 25초마다 데이터가 올라가면 순간적 사고가 있을 때 기술적인 대처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25초 제가 말씀드린 주기는 일단 노멀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주기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순간적인 사고나 아니면은 그 외에 경고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는 정기적인 주기 외에 별도로 즉각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주신 질문을 잠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고요.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솔라스 미들웨어 솔루션은 차량 시스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지금 우선은 커넥티드카의 사례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사례는 앞서 오늘 들으셨던 인공지능, 제조회사의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등에서도 실제 제조 공장에서도 데이터들을 실시간 수집하고 또는 분기하고 하는 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이 혹시 특별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남겨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금융이나 통신이나 다른 인더스트리별로 다양한 사례들은 많이 있어서요. 궁금하신 인더스트리 영역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스를 통한 MQTT 기반 차량 연결성이 동시 접속 최대 세션 개수 및 최대 처리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 잠깐만 다시 가면요. 지금 보시는 이 다임너사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한 장비로는 최대 20만 세션을 처리를 하는데요. 한 장비 또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로 최대 20만을 처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렬로 연결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임너사의 동시 접속 2천만 대 규모 확장이 가능한 이런 병렬적인 확장이 유연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잠깐 타사를 비교를 드리면 타사 솔루션은 이렇게 확장이 제약적인 솔루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경쟁했던 다른 솔루션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저희의 이 솔루션은 이렇게 지속적인 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 걸로 변경하신 케이스예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